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대부분 다 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직장인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두 분은 특히 직장인, 그죠? 자, 오늘은 그 6개월 동안의 꼬리곰탕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의 종합판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책에서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1965년에 고든 무어라는 그 인텔의 CEO가 그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을 논문에다가 적었을 뿐이에요. 반도체 처리 속도는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그러다가 그게 12개월로 줄었다가 결국에는 18개월로 지금 줄어든 상태죠. 자, 근데 고든 무어는 그걸 그냥 발견하고 나서 결국엔 뭘 했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를 자기는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낚시를 하겠다. 해서 낚시를 나중에는 즐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그로부터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우리 너무나 많은 이 정보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해 있는 사회 의식과 정면으로 싸울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종의 담론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용적으로 아니면 미디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용할 건지,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그건 좀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불과 한 1년 반 전까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포괄하는 범위들을 그냥 광해의 개념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DT라는 게 생겼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IoT 적층 가공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좀 뭔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올라요? 4차 산업혁명의 모범 회사는 과연 어디예요? 제가 이 질문을 기업에 가서 강의할 때도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여러 번 해봤는데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가까운 대답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4차 산업혁명의 모범 회사는 어디예요? 어떤 회사를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방송사고가 나는 거예요. 3초 이상 흐르면 안 돼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회사 이름 아무거나 하면 돼봐요. 구글, 아마존, 오케이. 또 애플. 그러면 넷플릭스 나올 거고, 뭐 어떤 분은 네이버도 얘기를 하더군요. 4차 산업혁명의 모범 회사는 그 아디다스, 할리 데이비슨, 피렐리예요. 기억나죠?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면 아디다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신발 만들고 뭐 의류 만드는 회사 아니고 운동화
관련해서 자 피렐리는 남성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피렐리는 고성능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죠. 예, 피렐리 타이어. 그다음 할리 데이비스는 뭐 이분 정도 체격 같으면 할리 데이비스는 충분히 탈 수 있으실 것 같고, 그죠? 할리 데이비스는 원래 그렇죠.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꾸로 할리 데이비슨부터 얘기를 하면 할리 데이비슨은 원래는 커스텀 바이크예요. 주문하면 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21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거를 6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는 그냥 주문하고 운전해서 찾으러 가면 나의 커스텀 바이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디다스는 직원이 5명인데 신발을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들어요. 리액션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방송에선 더 하셔야 돼요. 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디다스는 원래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전 세계에 짓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5명이면 공장은 크겠지만 고용 인원은 작죠? 그러면 세계 각 지역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회사를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나라에서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냐면 제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 중국?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아마 그런 그 화두를 갖고 있을 거예요. 독일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왜 제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 여기에서 그 가정주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henkel 칼 기억 아시는 분 있죠? 예. 그 뭐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쌍둥이 칼로 옛날에 불렀어요. 그 쌍둥이 칼을 옛날부터 잘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영국의 런던에는 은행이 가장 많다고 했었죠. 제가 471개가 있어요. 영국에는 런던에만. 사람들은 뉴욕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욕에는 27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런던이 왜 그러냐면 파운드와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화가 교차로 움직이는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브렉시트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자, 근데 영국은 예전에 스털링 체제라고 하는 시대를 거쳤을 때 스털링 체제는 금과 파운드화의 고정 환율이었어요. 그게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넘어가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로 변했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를 하기 전에는 스털링 체제,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갖고 있었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파운드를 나눠줘야 됐고 그게 그 통화가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과 파운드의 고정 환율을 시작한 거예요. 스털링 체제. 메모해봐요. 메모지 다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는 제조 이런 거 안 할 거야. 제조 그런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독일에다가 야, 앞으로 너네들이 물건을 만들어. 대신 너네들 물건은 너무나 안 좋으니까 품질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너네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마크를 붙이도록 해라. 그게 메이드 인 저머니예요. 역사에서는 메이드 인 블라블라라고 써냈던 그 시기가 그게 처음이에요. 벌써 10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품도 안 좋은데 먹고 살 길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열심히 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6년인가요? 그때 등장을 했었죠. 총리로 등장을 한 게. 등장을 하면서 독일의 한 대학교에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었고
거기에 40개에 이르는 뭐 회사, 그다음에 국가기관 연구소 등등이 참여를 해서 공장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에는 하노버 박람회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해요? 인더스트리의 4.0. 끝에 자가 Y로 끝나지 않아요. 인더스트리 하면 그냥 Y로 끝나야 되잖아요, 영어는. 근데 독일어 표기는 I와 에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의 4.0. 그래서 이거를 독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독일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알려라. 그래서 구글에서도 보면 인더스트리의 4.0이라고 검색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독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왜? 제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와전됐어요.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툭 꺼내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 책이 한 100만 부 나갔거든요. 한 약 30개 국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70만 부가 나갔어요. 원래 우리나라 뭔가 이렇게 하나 빠지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영화도 한 편 보면은 막 1000만 명씩 봐야 되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더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분야가 ICBM 미사일 아니에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ICBM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드론이 있고 우주 산업이 있고 헬스케어,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등등까지도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랄까요? 좀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싸잡아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서구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증거를 댈까요? 노동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동의 미래라는 책은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편집장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단 한 글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혁명이에요. 디지털 혁명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제조가 들어간 건 다 수혜를 받아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일 수 있죠. 자동차일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는 그러면 DT는 뭐고 플랫폼은 뭐냐 이거예요. DT가 뭐예요? 자, 이제는 이 사회자로 두 분이 저하고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셨으니까 DT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편에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작년 2018년서부터 DT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DT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DT라는 게 화두가 되는데 DT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그룹사의 전략기획팀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DT가 뭐냐면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 갖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DT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리고 플랫폼과는 좀 달라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DT를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하는 거예요? 제품과 서비스를 이미 갖고 있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DT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중에서 그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도비 써요? 어도비 클라우드를 쓰죠.
네. 학생이시면은 뭐 2, 3만 원대, 직장인이면 하면 4만 원, 뭐 그러잖아요. 저도 그 클라우드 쓰거든요. 예전에 CD로 썼던 적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구매하신 거네요. 그죠? 그 전엔 기억을 못 하죠. 그 전에를 기억하는 것은 뭐 우리 40대들은 아마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어도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CD-롬에 이렇게 그 구웠어요. 굽는다. 거기에 이제 그 CD-롬을 샀어요. 사면 그 안에 이제 인증번호가 있어요. 뭐 한 16자리 숫자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암호로 작용을 하고 CD-롬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해서 컴퓨터에서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인증번호를 넣으면 비로소 그때야 이제 프로그램이 돌게 되죠. 이게 2012년에 어도비라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는 CD-롬 판매 안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그 전에 CD-롬을 샀던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 13년 몇 월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판매를 아예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2년서부터 15년까지 클라우드로 다 고객들은 다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던 방식 그리고 그들이 팔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는 CD-롬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유통하고 하는 부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다 다른 부서에 흡수되거나 없어지거나 대신 클라우드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DT예요. 클라우드로 바꾸게 되면 전 세계 그 누가 하나의 아이디로 복수 접속을 하고 있는지도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은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CD를 굽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유통 비용도 줄어들 거고 마진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도비라고 하는 이 사례는 지금까지도 그 미국의 수많은 경영대학원의 전통적인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DT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큰 게 하나 있죠. 뭐냐면 DT를 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CD를 구워서 팔다가 클라우드로 바꾸게 되면 클라우드 비용을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반면에 매출은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지겠죠. 안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이럴 때는 나중에 화면에는 이제 물고기 모델이 딱 뜨겠죠, 사실은. 물고기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는 더 피쉬 모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 그리고 그게 다시 만나서 그 역전되는 현상을 더 피쉬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뭐냐면 DT를 하게 되면 회사의 많은 자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자할지는 경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DT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DT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GE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엔진에 센서를 붙여다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냐 DT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섞여 있어요. 만약에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면 제조 단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 포함이 돼요. 근데 거기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파는 것.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 사례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죠? 그럼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전에는 GE가 백색 가전으로 유명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가전은 다 처벌을 했고 그다음에 GE는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등장하면서는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소프트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엔진을 팔아요. 비행기 엔진을. 근데 그 엔진을 뭐 하나에 뭐 몇십억 이렇게 해서 팔지 않아요. 서비스로 팔아요. 그럼 서비스로 팔면 어떻게 팔아요? 운항 시간 곱하기 액수로 파는 거예요.
금액 대비로. 그러니까 몇 시간을 운항하는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GE라는 회사는 이 엔진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자기네들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고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행기에다가 250개 센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그걸 모니터링을 다 해요. 모니터링을 하는 그 방법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은 앞으로 크게 화두가 될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뜯어보지 않고서도 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품이 마모가 되고 있는지, 어디가 고장 날 것 같은지, 그러면 그 항공기가 도착하는 그 지점에 엔지니어를 보내서 그 부품을 수리를 하게 해요. GE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매우 디지털로 바꾼 거죠. 일종의 DT인 거예요. 그죠? 엔진을 만드는 거는 제조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인 거고. 자, 그러면 플랫폼은 뭐예요? 플랫폼. 무엇을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는 타다. 그죠?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유튜브, 트위터. 다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럼 플랫폼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공통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생긴 회사들이에요. 그죠? 예. 그럼 플랫폼을 만들었던 모 회사가 있나요?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기업,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액수를 뭐 몇 억 달러를 투자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플랫폼은 양면 네트워크 효과로 움직여요. 이건 경영학 책에 원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좀 실질적으로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런던에 도착을 해서 나는 블랙캡을 타지 않고 우버를 타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버를 불렀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탈까요? 안 타요. 그럼 운전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전사 입장에서는 내가 우버 운전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나왔는데 1시간을 돌아다녀도 손님이 없어. 그러면 우버 운전사를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숫자가 비슷하게 올라가야 돼요. 사용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게 양면 네트워크 효과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의 운전사와 사용자를 비슷하게 올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깨지면 그 서비스는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DT하고 플랫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어디에다 써먹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회사가 또는 DT를 할 수가 없는 회사가 DT를 하겠다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찾아야 되고 대기업의 수장이라면 오너 뭐 CEO들이라면 쓸데없이 야 우리도 플랫폼 하나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밑에 직원들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또는 야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회사, 손해보험 회사에 아침에 조찬 강의를 갔는데요. 팀장들서부터 임원들, 뭐 대표이사까지 다 앉아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교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저희 회사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느 임원이. 그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회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들을 자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맥켄지의 시니어 컨설턴트 2명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이 구조를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 페이지 수를 외우고 있는데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DT를 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 같은 구호는 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런 책을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책이 잘못됐던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던지. 근데 뭔가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번역자와 출판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책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 DT를 하기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DT를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구호는 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원래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인더스트리 4.0 하면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써요. 그건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의 제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거대한 기업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막스 웨버 그리고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 그리고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바스프, 아에게, 지멘스,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다 제조를 키워왔고 근데 어느 순간에 1980년이 지나가면서 역사에서는 198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 역사에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CEO라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CEO. 주주가치 극대화. 뭐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의 뭐 주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모든 공장들을 전부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장들을 해외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이제는 다시 공장을 불러오자 라는 식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 주제가 있어요.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혁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혁신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혁신하면 변화. 많은 경영자들은 이런 말을 떠올려요.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에는 항상 파괴라는 말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평생 동안 파괴적 혁신을 떠들었으니까 1995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유명한 경영 잡지잖아요. 거기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사람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이 파괴적 혁신 이론은 이런 거예요. 고가 시장이 있는데 고가 시장이 아니라 낮은 제품의 저가 시장으로 시작하는 무언가 제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얘를 그렇게 대단한 회사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저가 시장에서 아주 싸게 물건을 팔고 있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고가 시장의 럭셔리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게 파괴적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말고 또 한 명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자 중에서는 글쎄요, 뭐 최근 한 30년간 가장 존경받는 경영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텐슨 교수, 또 한 사람은 C.K. 프랄라드 교수.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10년쯤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구루가 누구냐 하면 아직까지도 크리스텐슨 교수를 떠올려요. 근데 2015년에 이 크리스텐슨 교수는 다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전 세계의 수많은 컨설턴트, 임원, CEO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파괴를 떠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20년 자기는 떠들었는데.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또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남성분들은 자동차 좋아하니까 테슬라 관심 있죠.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저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잘 될 것 같다고. 졸았구만. 졸았어. 왜 안 돼? 안 돼. 어. 자, 크리스텐슨 교수에 의하면 기억날 거예요.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좀 그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에 테슬라가 2008년에 자기네 회사를 사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안 샀을 거예요. 안 샀으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테슬라는 다른 기업이 인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저가 시장이 아니고 고가 시장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르쉐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가격이 뭐 많이 낮춘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비싼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이론에서 우리는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이론은 1995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깨는 이론이 등장을 했어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디커플링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한참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 책에 추천사를 썼거든요. 디커플링이 뭐냐면 파괴적 혁신 이론을 쓴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새끼 교수예요. 이 사람은 브라질 출생.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학교에 있는 최고의 이 경영 구루를 까는 책을 낸 거예요. 파괴적 혁신 이론은 본질적으로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것을 밟고 일어선 건 맞아요. 디커플링은 뭐냐면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CVC, 커스터머 밸류 체인의 일부분을 빼와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죠. 그러면
책에 있는 사례들을 얘기해 볼게요. 책에 보면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월마트가 있지만 미국에는 베스트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베스트바이라는 그 마트에 가면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근데 보통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자제품을 이렇게 보면서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거나 뭐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얼마 팔고 있는지 나와요. 분명히 쌀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아마존에서 사겠죠.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사람들이 다 이것만 찍고 가가지고 다른 데서 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 자체에 와이파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 못하게. 비열하잖아.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의 그 CVC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자기 거로 가져간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고객은 왜 그걸 해요? 나한테 더 편하고 돈이 더 적게 들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아마존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제조사를 찾아갔어요. 제조사를 찾아가서 야, 우리 매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 물건을 진열하려면 돈 내. 그래서 진열료를 받아요. 진열비,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지금 베스트바이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작은 기업들이 그런 CVC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 갖고 가져가는 방법을 거대한 기업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사면 됐어요. 기업을 사거나 똑같은 걸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술 혁신.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 IT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전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랬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버라는 회사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있고 또 질레트의 아성을 깨뜨린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질레트는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의 거의 한 70% 가까이 차지했고 수십 년 된 기업이고 면도기에 대한 특허만 2,000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달러 쉐이브 클럽이 거의 다 한 절반 정도를 깨뜨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매달 고객이 필요할 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야. 그러면 면도 거품과 면도기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이. 그러니까 결국엔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내주는데 첨단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만드는데 첨단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수많은 책들이 뭐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지만 결국에 고객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고객들이 선택하는 건 고객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른 게 보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 꼬리곰탕을 1회부터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셨다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앞에 두 분 사회자는
다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아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냥 뭐 모른 척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청객들에게도 이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많은 리더들이 또 사회에서 성장하는 뭐 학생들, 또 취준생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많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무엇 하나에 집중하고 파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좀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책 한 권 들고 한번 독서를 해보는 시간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려움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생활에 그 용어들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또 표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한꺼풀 좀 벗기고 들어가 보면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제품이고 서비스고 하잖아요. 그런 밑단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